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이 깊은 산속 청운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두 쫙 빼입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목덜미에 슬쩍 보이는 문신이 이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죠. 가장 앞서갔던 민준호가 입에 담배를 청물며 말했습니다. 어이, 땡중, 우리가 간다. 그의 목 뒤로는 꿈틀거리는 용 모양의 검은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형님, 2절에서 보호비 안 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옆에 있던 최영수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저번 주지는 꼬박꼬박 잘 바쳤는데 말이야. 뒤따르던 박진철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근데 새로 온 스님이 젊고 예쁜 여자라는데요? 그 말에 민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자라고? 허, 그럼 더 재밌겠네. 5명은 청운사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사찰의 분위기가 이들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법당 앞에 도착한 민준호가 문을 거칠게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시각 법당 안에서는 60대 해명 스님이 홀로 저녁 예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부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해명 스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준호가 담배 연기를 해명 스님의 얼굴에 후 하고 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흑룡파인 거. 해명 스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흑룡파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재개발의 빌미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보호비를 뜯어내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습니다. 흑룡파요? 저희 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최영수가 비웃으며 해명 스님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연로한 스님은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보호비 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처먹겠어? 박진철이 법당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동네 우리가 관리하니까 당연히 관리비를 내야 할 거 아니야? 해명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여긴 가난한 절이고 부처님의 집입니다. 부처님의 집? 민준호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부처님도 월세는 내셔야지? 안 그래? 뒤따르던 조직원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인 김동현이 법당 안을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 금불상 좀 봐요. 이거 하나만 팔아도 몇 달치 보호비는 나오겠는데? 그가 불상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해명 스님이 급히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부처님을 모독하시면. 모독? 최영수가 해명 스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모독한다고? 해명 스님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부들부들 떨려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민준호가 해명 스님 앞에 쪼그려 앉더니 목탁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돈 좀 벌어볼까? 그는 목탁채로 해명 스님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해명 스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더욱 신이 나서 법당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이 제단 위의 촛불을 손으로 탁 쳐서 꺼버렸습니다. 법당이 어두워지자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김동현은 경전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신성한 경전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짓밟렸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인 이현우는 불상을 발로 뻥 찼습니다. 불상이 크게 흔들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발. 해명 스님이 울부짖었지만 조직원들은 오히려 깔깔대며 더 좋아했습니다. 스님, 매달 50만 원입니다. 민준호가 목탁채로 해명 스님의 어깨를 퍽 내려쳤습니다. 해명 스님이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정말 그런 돈이 없어요. 여긴 신도도 몇 없는 가난한 절이란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최영수가 해명 스님의 뺨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몸으로 때우고 극락 가고 싶으신가 보네. 바로 그때 법당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명 스님, 무슨 일이세요? 맑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입구 쪽을 휙 돌아보았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며 한 여승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아름다운 용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속눈썹에 커다란 눈, 오뚝한 콧날과 붉은 입술, 단정한 승복이 오히려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번들거렸습니다. 민준호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며 말했습니다. 이런 미인이 다 있었네?
최영수가 입을 해벌쭉 벌리며 새로 나타난 서연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야, 스님치고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런 미인이 왜 절에 처박혀 있어? 서연 스님은 어지러진 법당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명 스님을 보고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꾹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박진철이 희죽거리며 서연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도 스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신성한 법당에서 무슨 짓들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서연 스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 성깔도 좀 있네? 민준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근데 아가씨, 이런 아리따운 분이 왜 이런 산골짜기에서 썩고 있어요? 김동현이 서연 스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아까워라 정말. 이런 몸매가 스님 보관에 숨어 있었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서연 스님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최영수가 서연 스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스님도 남자 생각날 거 아니야. 우리랑 재밌게 좀 놀아볼까? 이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 스님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겁먹지 마요. 스님도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 민준호가 서연 스님의 다른 쪽 팔에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재밌게 놀아줄게. 그때 최영수가 서연 스님의 승복깃을 거칠게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 예쁜 얼굴. 승복깃이 당겨지면서 서연 스님의 어깨 앞쪽 쇄골 근처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조직원들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연 스님의 어깨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표정은 너무나 생생하고 정교해서 마치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이거 뭐야? 박진철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이 문신을 해? 김동현이 신기하다는 듯 서연 스님의 문신을 더 자세히 보려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했는데?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민준호는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친 문신이라 더 마음에 드는데? 조직원들은 그 문신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멋들어진 호랑이, 문신 정도로만 보였죠. 그들의 희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영수가 서연 스님의 어깨를 더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가짜 스님 같은데? 문신도 하고. 이현우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잘됐네. 진짜 스님이 아니면 상관없잖아. 서연 스님의 눈빛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지옥 같은 훈련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스님이었습니다.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분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죠. 서연 스님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여전히 실실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민준호가 다른 쪽 어깨도 보겠다며 승복을 더 잡아당겼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손 놓으세요. 서연 스님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뭘 그만해. 가만히 좀 있어봐. 민준호는 비웃으며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이 예쁜 얼굴 한번 만져놔보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서연 스님의 전투 본능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서연 스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준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 비틀며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아! 민준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 얼어붙은 채 서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최영수가 당황하며 서연 스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연 스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손날로 그의 목 옆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바이트! 최영수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진철과 김동현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서연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박진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돌아서며 김동현의 명치를 팔꿈치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두 명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현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 스님이 그의 뒤통수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이현우도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단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건장한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준호가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스님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서연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조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영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닥쳐. 빨리 튀어. 민준호가 다른 조직원들을 재촉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허둥지둥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법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연 스님은 곧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명 스님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해명 스님,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서연 스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해명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스님이 해명 스님을 법당 한쪽에 앉게 한 뒤 엉망이 된 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불상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경전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고 향로는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이놈의 래끼들, 정말 서연 스님의 입에서 무심코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해명 스님, 저들이 자주 와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2달 전부터 매달 보호비를 내라고 찾아와 협박을 했소.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해명 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오늘 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흑룡파 조직원들은 급히 행동대장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뭐? 여자 하나가 너희 5을 전부 다 때려 눕혔다고? 흑룡파 사무실에 행동대장 이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지훈은 키가 180cm가 넘는 다부진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칼자국과 상처들이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위로는 깊은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죠. 민준호가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정말 이상합니다. 이지훈이 담배를 입에 척 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최영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빠르고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꼭 무슨 전투병기 같았어요. 박진철이 목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 이지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깨에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같은. 어깨 어디에? 이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쪽이요. 쇄골 근처에. 이지훈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의 어깨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백두산 호랑이 문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본다. 다음 날 검은색 세단에 이지훈과 조직원 8명이 타고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이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부하들이 한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백두산 호랑이, 어깨 앞쪽 여자.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30분 후 청운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지훈 일행이 청운사 경내로 들어서자 고요했던 사찰의 분위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훈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해. 형님, 혼자 들어가시게요? 민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이지훈이 비웃으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앞에 도착한 그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깐 나와보시죠. 법당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흑룡파 행동대장 이지훈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왔습니다. 해명 스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오시죠. 그때 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명 스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훈의 몸이 순간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법당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이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한 여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 맑은 눈동자,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훈과 서연스님,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지훈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서연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순간 돌처럼 경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저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서연이 너야? 서연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아, 네가 왜 여기에? 왜 이런 모습으로? 해명스님이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두 분이 혹시 아는 사이신가요? 하지만 이지훈과 서연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지훈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당황, 그리고 사무치는 부끄러움. 자신이 조폭이 된 모습을 서연이에게 보여주게 된 것에 대한 뼈저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서연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움, 충격, 슬픔, 그리고 깊은 의문. 지훈아,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의 눈에는 각각 다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동시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북한 함경북도 산악지대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해발 1500m 고지에 위치한 비밀훈련소에서는 30여 명의 특수요원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빨리 뛰라오. 느린 놈은 오늘 저녁 굶을 줄 알라? 교관의 거친 고함 소리가 상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서영과 박지훈, 둘 다 20대 중반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국가에서 키운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성이었지만 웬만한 남성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격투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지훈은 냉철한 판단력과 신기에 가까운 사격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축하한다. 너희 둘이 이번 기수 최고 성적이다. 훈련소 소장 리명철 대령이 서연과 지훈 앞에서 말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한 최정예 부대 그림자에 선발됐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함께 견뎌온 동료였습니다. 임무는 남조선 침투와 중요 인물 제거다. 리 대령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다. 공화국의 검은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그날 두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어깨에 백두산 호랑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신은 최정의 암살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예다. 문신을 새기는 동안 서연과 지훈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통을 함께 견디며 둘은 더욱 끈끈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강진혁 교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강 교관은 지훈의 멘토이자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그를 돌봐준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다. 강 교관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다. 강 교관의 눈빛에는 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도 강 교관을 존경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마다 강 교관이 늘 그녀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교관님. 그 후 5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 감시, 탈북자 색출, 내부 숙청 작업, 잔혹한 임무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어느 겨울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막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서연이 놀라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그래, 조국을 위해서지.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0년 가을,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반역자들이 있다. 상관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원은 비밀이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시 제거하라. 몇 명입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질문 말고 명령만 따르면 된다. 상관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근처 산길에서 두 사람은 타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무장한 반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짐을 이고지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게 반역자들이라고? 서연이 망원경으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 같은데. 지훈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교관님, 그 중년 남성은 바로 강진혁 교관이었습니다. 설마 교관님이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교관이 탈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강 교관 가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교관님, 지훈의 목소리에 강 교관이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강 교관의 얼굴에는 절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왜 여기에? 임무로 왔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라고. 하지만 교관님이 여기 계실 줄은 어떻게 조국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교관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줬으면 한다. 강 교관이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은 전부 거짓이야. 지훈과 서연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외부 세계. 그건 모두 조작된 거다. 강 교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북한은 썩었고 남한은 살아있다. 숨기는 것 없이 자유롭게 외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란 말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곳이다. 강 교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지훈이 물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하고 있어. 나도 이미 감시 대상이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서연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중대장도, 이소령도, 박 교관도 모두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 교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는 거야. 더 늦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이미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평생 아버지처럼 여긴 교관의 말에 마지막 방아쇠가 당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너희도 위험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강 교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자. 지훈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교관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연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 순간 그들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국경선에 도달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저기서부터는 자유야. 강 교관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며 말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철조망을 잘라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켰다. 빨리! 6명은 급하게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강 교관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과 지훈도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개월 후 6명은 중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훈련, 직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롭네. 서연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 지훈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친절한 교육생들과 상담사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죠. 곧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지훈과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정착금으로 간신히 보증금을 내고 구한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야. 지훈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워볼까?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탈북자 전문 취업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나원 담당자가 기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래요. 아주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하더군요.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두 사람은 새희망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센터는 겉보기에도 매우 번듯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훈 씨, 강서연 씨 맞으시죠? 3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부장 김상철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탈북자 성공 취업 사례 같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탈북자분들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곳입니다. 김상철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95%의 취업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지훈 씨는 체격도 좋고 아주 성실해 보이시네요. 김상철이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 정도로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미모가 정말 뛰어나시네요. 김상철이 이번엔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호텔 프런트나 백화점 안내 데스크 같은 업무는 어떠세요? 깔끔하고 품위 있는 일이죠.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연결해드리죠. 김상철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연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달 급여의 30% 정도요.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일자리 구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요? 네, 접대 업무예요. VIP 손님들과 대화하고 술 따라드리는 간단한 일이죠. 서연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걱정 마세요. 그냥 옆에서 대화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김상철이 안심시켰습니다. 호텔 프런트 일은 아직 자리가 안 나서요. 일단 여기서 경험을 좀 쌓으시면 더 좋은 곳으로 바로 옮겨드릴게요. 결국 서연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서연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 새로운 아가씨? 이쁘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척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아니라고? 업소 사장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탈북자 주제에 까탈스럽게 굴기는 저는 대화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손님 비위 맞춰주는 게 대화야. 몸으로 하는 대화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못하겠어요. 여기서 나가겠어요. 나간다고? 여기서 나가려면 위약금 500만 원 내야 돼. 위약금이요? 그래. 취업 알선 업체에서 너 소개해주면서 받아간 돈이야. 못 내면 계속 일해야지.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 물류회사 일자리 나왔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현장 경험부터 좀 쌓으셔야 해요.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훈은 기쁜 마음으로 그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요? 건장한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박지훈입니다. 좋아. 오늘 할 일은 간단해. 저기 할머니 집에 가서 돈 받아오는 거야. 돈이요? 응. 밀린 월세 받으러 가는 거야. 너는 그냥 내 옆에 서서 폰만 잡고 있으면 돼. 지훈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그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남자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돈 준비됐어요?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요? 또 안 됐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그때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월세 독촉이 아니라 불법 사채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자까지 쳐서 500만 원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오. 할머니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기 싫어서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 내시면 이 집 우리가 넘겨받습니다.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죠. 할머니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뭐?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남자가 지훈을 획 째려보았습니다. 돈이 그렇게 급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방법?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들어? 남자가 지훈의 가슴팍을 세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지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각자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완전히 속았어. 나도 그래, 지훈아. 이게 대체 뭐야? 두 사람은 다음 날 곧장 취업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훈이 김상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약속이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상철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관리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관리직 맞잖아. 빚진 할머니들 관리하는 거. 김상철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서연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호텔 프런트라고 하셨잖아요. 호텔 맞네. 손님들이랑 사랑 나누는 러브 호텔. 김상철과 다른 직원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뭘 어쩔 수 있겠어? 김상철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주제에 까탈스럽게 굴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소리? 사실 아니야? 김상철이 더욱 노골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니까지 것들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제발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세요. 서연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다른 일자리? 너희 같은 북한 빨갱이 새끼들한테 줄 일자리가 어디 있어?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을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 북한 새끼라고 했다 왜? 김상철이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야지. 불만 있으면 북한으로 다시 꺼지든가. 이 자식이.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지옥 같은 훈련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렸습니다. 김상철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감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책상을 걷어차고 컴퓨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우롱하지 마.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부르라고. 김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 북한 놈이 우리 사무실을 전부 박살냈어요. 김상철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재물손괴 피해가 막심합니다. 당장 체포해주세요. 지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따라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결국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온갖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빨갱이. 다른 재소자들이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교도소에서 지훈은 더욱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나라도 북한이랑 똑같아. 썩을 대로 썩었어. 지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지훈이 교도소에 간 동안 서연은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자리가 없네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어딜 가든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서연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장이 그녀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주제의 돈은 더럽게 밝히네?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겁니다. 싫으면 그만둬.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널렸어. 서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연은 우연히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을 발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절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우시나요? 자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스님이 서연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하시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서연은 자주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평온한 생활에 점점 더 깊이 끌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무서워요. 서연이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출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세상과 등을 지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결국 서연은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긴 머리를 자르고 승복을 입으며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새로운 법명도 받았습니다. 1년 후 지훈이 출소했을 때 서연은 이미 깊은 산속절에서 서연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애타게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지훈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연이마저 나를 버렸구나. 바로 그때 흑룡파 조직에서 지훈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친구 주먹 좀 쓰는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교도소에서 지훈의 싸움 실력을 눈여겨본 조직원이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지훈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지훈은 조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국 땅을 밟은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깊은 산속에서 서연 스님이 되어 평온한 삶을 살았고 지훈은 차가운 도시에서 흑룡파 행동대장이 되어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꿈을 꾸며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의 장난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서연 스님의 목소리에 이지훈이 과거의 기억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서연아, 이지훈의 목소리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서연 스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럼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 자신이 없었어. 서연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살고 싶었어. 이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수하게. 지훈아, 넌 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니? 서연 스님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이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도 북한이랑 똑같아. 전부 다 썩어 빠졌다고. 이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힘없으면 짓밟히고 약하면 무시당해. 서연 스님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 알아. 이해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의 모습은. 이지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1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 결국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야. 착한 놈은 호구 취급이나 당한다는 거고. 이지훈이 일어서며 법당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너는 여기 숨어서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거야. 숨었다고? 서연 스님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은 거라고. 다른 방법? 이지훈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스님이 돼서 연불이나 외우는 게 네가 찾은 방법이냐고. 너 처음 한국 올 때 이렇게 살려고 왔어? 서연 스님이 이지훈에게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왜 북한을 떠났는지 정말 기억 안 나? 무고한 사람들을 더는 죽이기 싫어서였잖아. 이지훈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어? 서연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죄 없는 이런저래 쳐들어와 돈을 뜯어내고. 이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그토록 거부했던 그 더러운 짓을 네가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뭔지 정말 잊어버린 거야? 서연 스님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양심이야, 지훈아.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라고. 이지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북한 빨갱이라고 벌레 보듯 쳐다봤다고 이지훈이 괴로워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해답이야? 서현스님이 이지훈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게 답이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이지훈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약하게 살면서 계속 당하기만 하란 말이야? 약하다고. 서현스님이 이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아?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서현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강진혁 교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 기억 안 나? 이지훈이 고개를 들어 서현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 서현스님이 이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지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길을 잃었구나. 이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서현스님이 이지훈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우리가 북한에서 꿈꿨던 그 산 말이야. 서현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사는 삶. 이지훈이 서현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현스님이 이지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절로 와. 절로? 여기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스님이 될 수 있을까? 스님이 되라는 게 아니야. 서현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음을 정리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차분히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삶. 이지훈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직을 떠나면 저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조직에서는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조직원이어야 해. 서현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이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서현스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법당 밖에서 민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저희 들어갑니다. 이지훈이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나가봐야 해. 더 있으면 의심받을 거야. 지훈아, 약속해. 서현스님이 이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오늘 우리 대화 말이야. 이지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이지훈이 법당문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응? 오늘 고마웠다. 이지훈이 법당을 나서자 부하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민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돌아간다. 그냥 돌아갑니까? 어제 우리가 저 여자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시끄러워. 내 명령이야.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돌아가는 길 내내 이지훈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법당에 홀로 남은 서현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현 스님, 괜찮으시오? 네, 스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현 스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해줘.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조직을 떠나기로. 하지만 쉽게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서연이에게 가서 상의해보자. 이지훈은 다시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였습니다. 법당 앞에서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훈이야. 곧 문이 열리며 서연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왔구나? 이번에는 정말 대화하러 왔어. 서연 스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어서 들어와. 법당에 들어온 이지훈이 서연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3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 내 말이 전부 다 맞아. 우리가 왜 탈북했는지. 서연 스님이 감동하며 이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지훈아,
서연 스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지훈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조직을 나가고 싶어. 정말? 응. 그리고 정말 가능하다면 여기서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서연 스님이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해봐야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일단 두목에게 직접 가서 말해볼게. 이지훈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때 해명 스님이 따뜻한 차를 끓여와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해명 스님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법이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으십니다. 서연 스님이 이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응, 서연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당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뉴! 법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흑룡파 두목, 조태웅이 조직원 7명과 함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40대 초반의 조태웅은 키가 크고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얼굴 전체에 흉터가 가득했고 특히 입 옆에 그어진 깊은 흉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이, 이지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조태웅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두목님, 어떻게 여기에? 이지훈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내 놈을 도저히 못 믿겠어서 직접 따라와 봤지. 조태웅이 법당 안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는 짓이 영 이상했어. 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이나 하고. 그는 서연 스님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예쁜 여승 때문이었구만. 두목님, 그게 아니라. 닥쳐. 이 자식아. 조태웅이 이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사귀냐? 이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네? 조태웅이 이지훈에게 성큼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 이 여자랑 뭐 있지? 솔직히 불어. 아닙니다, 두목님. 거짓말하지 마. 네 얼굴에 다 쓰여있어. 조태웅이 서연 스님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너를 꼬드겼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왜 이렇게 이 절에 신경을 쓰냐고? 조태웅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너 이 여자 때문에 조직을 배신하려는 건 아니지? 이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목님, 저 조직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법당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태웅과 조직원들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조태웅의 목소리가 지하실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조직을 그만둔다고? 네.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지훈이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이 미친 새끼가. 조태웅이 이지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감히 어딜 나간다고 지저대. 이지훈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목님, 제발. 조태웅이 계속해서 이지훈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제발은 무슨 놈의 제발이야. 서연 스님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조태웅이 서연 스님을 획 째려보았습니다. 어이, 스님.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지훈 씨가 그만두고 싶다는데 왜 강요를 하십니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까? 서연 스님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자유? 조태웅이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네. 조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스님, 여기는 절간이 아니라 조직이야. 조태웅이 서연 스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엔 아무도 못 나간다고. 이지훈이 서연 스님 옆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 스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둘이 아주 쌍으로 놀고 있네? 조태웅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조태웅이 이지훈의 머리를 발로 뻥 찼습니다.
네가 아는 걸 전부 다 경찰에 불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이런 배신자는 죽여 없애야 해. 조태용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놈들도 함부로 딴 생각을 못하지. 조직원들이 이지훈을 빙 둘러쌌습니다. 서현스님이 조태용 앞에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 순간 조태용이 서현스님을 자세히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 조태용이 서현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훈을 살려줄 테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이요? 서현스님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자자. 바로 여기 이 법당에서. 순간 법당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만하시죠. 조태웅은 이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서현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때? 쉽잖아. 나랑 하룻밤만 자면 이지훈이도 살려주고 너도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조태웅이 서현스님의 턱을 만지려 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그 순간 이지훈이 폭발했습니다. 번개처럼 일어나서 조태용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뭐? 조태용이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이지훈의 눈에는 시뻘건 살기가 돌았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받았던 지옥 훈련이 그의 온몸에서 깨어났습니다. 조태용의 손목을 우지끈 비틀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아? 조태용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형님, 조직원들이 일제히 이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받았던 5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그의 몸속에서 포효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민준호의 주먹이 이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틀어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왼손으로 민준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민준호가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인 최영수가 뒤에서 이지훈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이지훈이 순간적으로 몸을 숙이며 최영수를 어깨너머로 업어쳤습니다. 최영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빙글 돌며 법당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퍽! 바닥이 쿵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인 박진철이 오른쪽에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지훈이 왼팔로 그의 다리를 받아내며 동시에 오른손 손날로 박진철의 목력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박진철이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런 미친. 김동현이 법당 한쪽에 있던 목탁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야구방망이처럼 휘두르며 이지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이지훈이 두 손을 교차해서 목탁채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김동현의 손목을 비틀어 목탁채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목탁채로 김동현의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악! 김동현이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현호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이지훈에게 돌진했습니다. 죽어라! 칼날이 이지훈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현수님이 움직였습니다. 이현우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한 그녀가 그의 칼든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 이현우의 어깨 뒤쪽 혀를 꾹 눌렀습니다. 으어! 이현우의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며 칼이 바닥에 땡그랑 떨어졌습니다. 서현수님이 이현우의 팔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듯한 완벽하고 간결한 기술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지훈이 놀라며 서현수님을 보았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남은 두 조직원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지훈과 서현수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5년 전 북한에서 함께 피땀 흘리며 훈련받던 그때처럼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왼쪽 조직원이 이지훈에게, 오른쪽 조직원이 서현수님에게 향했습니다. 이지훈이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조직원이 몸을 구부리자 이지훈이 그대로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동시에 서현수님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조직원의 발차기를 손으로 받아내며 그의 다리를 잡고 그대로 비틀어 넘어뜨렸습니다. 두 조직원이 거의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조태용이 간신히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칼을 꺼냈습니다. 이런 젠장할 자식들이. 그는 칼을 들고 서현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서현수님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현수님이 몸을 옆으로 휙 돌려 칼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조태용의 손목을 잡고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은 오랜 조폭 생활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주먹으로
서연 스님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이지훈이 재빨리 달려와 조태용의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조태용이 무릎으로 이지훈의 배를 차려 했지만 이지훈이 다리로 막아냈습니다. 이지훈이 조태용의 목을 잡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끝났어, 넌. 하지만 조태용이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작은 칼을 꺼내 이지훈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습니다. 서연 스님이 그것을 보고 조태용의 손목을 목탁채로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조태용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이지훈과 서연 스님이 동시에 조태용을 제압했습니다. 이지훈이 조태용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꺾었고 서연 스님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조태용이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조태용이 코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이지훈이 조태용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법당 바닥에는 7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이지훈과 서연 스님은 나란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약간 거칠어졌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여놓지 마. 이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기만 해. 서연 스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근처에서 너희들을 다시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태용과 조직원들이 비틀거리며 허둥지둥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차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법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지훈과 서연 스님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아, 지훈아,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정말 자유야.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해명 스님이 감동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도우셨네요. 해명 스님, 감사합니다. 이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믿고 받아주셔서요. 무슨 말씀을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품으시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지훈은 그동안 청운사에서 지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서연 스님과 해명 스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훈이 서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스님이 되고 싶어. 정말? 서연 스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응, 너와 함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지훈아, 스님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이지훈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 며칠 후 이지훈이 출가하는 날이 왔습니다. 해명 스님이 직접 이지훈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사각사각 가위 소리가 법당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지훈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스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아, 후회하지 않아? 전혀. 이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꿈꿨던 진짜 자유야. 머리를 다 깎고 회색 승복을 입은 이지훈이 서연 스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가 꿈꿨던 한국 생활은 아니잖아.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지. 평범하게 일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 하지만 지훈아, 서연 스님이 이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삶은 아니지만 옳은 삶을 살 수는 있어. 이지훈이 서연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은 삶, 그래. 서연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지훈이 서연 스님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 해명 스님이 이지훈에게 새로운 법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비요? 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지훈, 이제는 자비 스님이 된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 좋은 이름입니다. 해가 지고 법당에 은은한 촛불이 켜졌습니다.
서연 스님과 자비 스님이 나란히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연 스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자비 스님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을 마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구나. 그러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